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정말 외로워질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을 넘기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변화들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이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직장 동료들과도 어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을 넘기면서부터는 이런 만남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만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차례도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 등산을 함께 다니던 동료,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이웃.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마다 남은 사람의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보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을 발견할 때의 그 허전함. 전화를 걸고 싶지만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둘째,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걸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계단 오르기도 부담스럽고 버스 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거절하게 됩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끊어집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도 큽니다. 아까 첫 번째 대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나려면 돈이 듭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차도 마셔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젊었을 때는 이런 게 부담이 아니었는데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년에는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몇 번만 친구들 만나도 10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통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TV 소리만 하루 종일 들었죠.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삶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모두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의 3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고립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갑자기 아파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고독사라고 하죠. 홀로 생을 마감하고 한참 후에야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끊어진 노년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몸이 불편해도, 돈이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복지관 사람들이든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옛 친구들이 떠났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가면 동년배들이 많습니다. 노인 대학에 가면 함께 공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친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손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사람들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취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생각들을 기록하면 혼자 있어도 덜 외롭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만남이 줄어들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가족과 소통하며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을 넘기면 어떤 신체적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걸음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급할 때는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했어요. 빨간 불이 켜졌는데 아직 한가운데 있었죠.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어린아이보다도 느린 사람이구나. 이것은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여행이나 나들이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걸음은 더 느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둘째, 시력과 청력이 떨어집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흐릿합니다. 안경을 써도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주 되묻게 됩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할 때 자꾸 되물으니까 상대방도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셋째,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무거운 물건은 들 수 없어서 조금씩만 사와야 합니다. 청소를 해도 한 번에 다 못하고 중간중간 쉬어야 합니다. 이런 무력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만성질환이 생깁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질환들은 나이가 들면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 먹는 거예요. 빨간 약, 흰 약, 노란 약. 7알을 먹어요. 점심때도 5알, 저녁에도 6알. 하루에 18알의 약을 먹습니다. 내가 사람인지 약통인지 모르겠어요. 약을 먹어도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리하는 거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모이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관절도 건강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80대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성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참고 넘기면 병이 커집니다. 셋째,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팡이, 보청기, 돋보기, 안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구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대화가 편해지고 사회활동도 늘어납니다. 넷째, 속도를 늦추되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걸음이 느려졌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걷는 겁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노인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신체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천천히라도 멈추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신체적 변화를 이겨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합니다. 70을 넘기면 어떤 정신적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달에 무엇을 할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일했던 시절, 자식들 키우던 때,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옛날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20대 때 처음 아내를 만났던 날, 30대 때 첫 직장에 다니던 모습, 40대 때 집을 샀던 기억.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회가 섞일 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이런 후회가 밀려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둘째,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눈을 뜨지 못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면 불안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고통스럽지는 않을지, 혼자 죽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셋째,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외로움, 신체적 쇠약, 경제적 어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 우울증 발병률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빈곤 노인층의 우울증은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걸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 텐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아프고 외롭고 가난한데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차라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심한 경우 치매로 이어집니다.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본인은 혼란스럽고 가족은 돌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 이런 준비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기억력 감퇴를 늦추려면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퍼즐을 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관계 이야기냐고요? 맞습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즐기는 것. 그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정신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우울증은 치료하고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가족 안에서의 내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었고 어른이었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내 말을 들었고 집안의 중요한 일은 내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을 넘기면서부터는 이 위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결정권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어디서 보낼지, 가족 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정합니다. 아버지, 올해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요양병원 한번 알아보러 가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식들이 먼저 정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고 있으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 편한 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내 앞에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결정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용돈도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지원받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교육비 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힘듭니다. 그 부담은 표정에서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부모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점점 자식에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셋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봅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밥을 먹어도 눈치, TV를 봐도 눈치, 씻을 때도 눈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킵니다. 불편한 게 있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럼 따로 사세요 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살면서 매일 눈치를 봐요.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은데 도우면 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망설여져요. 그냥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손님 같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자식 집에서 손님처럼 눈치 보며 사는 것. 넷째, 소통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전화해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라고 합니다. 집에 와도 휴대폰만 보고 대화는 없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밥 먹고 나면 각자 할 일 하러 흩어집니다. 예전처럼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식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최소한의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식이 정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내 의견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물론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자식과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간섭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다고 말하면 자식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다섯째, 자식 외의 관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친구, 이웃, 지역 사회와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가족 관계가 변합니다. 결정권을 잃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눈치를 보고 소통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당한 경계를 지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만듭니다. 그래야만 자식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의 의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시간은 어떤 의미였나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꿈을 이루는 시간,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간. 시간은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력을 뜯으면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75이니까 80까지만 산다고 쳐도 5년. 1825일. 그 숫자를 중얼거리다 눈물이 났어요. 숫자로 남은 생을 세는 순간 삶은 하루하루가 축소됩니다. 내일이 줄어드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기분. 그것은 정말 잔인합니다. 둘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서 시간이 천천히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반복되는 일상만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고요. 어쨌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그 속도에 불안해집니다. 셋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할지 막막합니다. TV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은 넘치는데 할 일이 없어요.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시간은 많은데 의미는 없는 삶. 그것이 노년의 시간입니다. 넷째, 과거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은 짧고 막막한데 지나간 시간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옛날 사진을 보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옛날 장소를 찾아갑니다. 과거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의 의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을 숫자로 세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날을 계산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배울지. 오늘에 집중하면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취미생활, 자원봉사, 공부, 운동. 뭐든 좋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덜 아깝고 시간이 안 가는 것도 덜 답답합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에 활력을 주고 시간에 의미를 더합니다. 넷째, 과거에만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면 현재를 잃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시간의 의미가 변합니다. 남은 시간을 세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고 과거가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을 숫자로 세지 않고 의미 있게 채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나는 누구였나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가 아니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역할도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떠나면 친구로서의 역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나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이사였어요. 그게 내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집에서는 그냥 늙은 남편일 뿐이고 자식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아버지일 뿐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존재감의 상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많은 노인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감의 상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거라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기쁜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 있어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의미를 못 느끼는 삶. 그렇다면 이런 존재감의 상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생깁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생깁니다. 손주를 돌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더라도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웃을 도와주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의미와 나이 들어서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공,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의 의미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평화, 감사, 지혜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을 넘기면 존재감을 잃기 쉽습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래야만 노년에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변화, 신체적 변화, 정신적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시간의 의미 변화,
존재감의 상실. 이 모든 것이 70을 넘기면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을 넘기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극복합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몸이 약해지면 꾸준히 운동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치료받고,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소통하고, 시간이 막막하면 의미 있게 채우고, 존재감을 잃으면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70 이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직 70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 관계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취미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미 70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고,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노년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아니라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